오늘 특별편은 스티븐 시걸의 영화들과 좀비 영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 잔인한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더 못 보겠습니다. 걸작서는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저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Jesus, Trevor, I'm not exactly alone. Please, no. I need to see you now, in case something happens. 저도 휴식이 조금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식이 필요할 때 보는 장르 영화들을 몇 편 소개해 볼까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땐 뇌를 쓸 필요가 없는 영화들을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히 수면 뇌호흡 수준으로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영화라면 이런 장르의 영화죠. 스티븐 시걸물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제외합니다. 너무 명작이라서요. 그리고 여기는 스티븐 시걸이 카메오로 출연하신 거고요. 스티븐 시걸이 등장하는 영화의 장르는 뭐 액션이야? 응? 액션, 첩보 뭐 이딴 게 아닙니다. 시걸물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You won't do any good. ATAC can't get past my ghost satellites. You can't get past my encrypted program. 아마 다른 영화였다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 양반은 이렇게 해결해 버립니다. No way. 스티븐 시걸이 등장하는 시걸물, 시걸월드에서 이 정도는 약과죠. 이 양반은 권총으로 헬기도 잡습니다. 이 양반이 악당의 관절을 어떤 방향으로 접어야 악당의 입에서 프레디 머큐리 못지않은 가장 높은 음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지 뚝배기를 어떻게 때려야 가장 아프게 깰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골 때리는 방법을 써서 죽여버려야 악당의 뚝배기와 골을 한꺼번에 깨버릴 수 있는지 이 양반이 나오는 영화들은 그 재미에 보는 겁니다. 그것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마동석이 등장하는 영화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들도 이미 마동석물이 되었죠. 차이점이라면 스티븐 시걸이 젊은 시절에 찍었던 영화들은 조금 더 할 일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마블리처럼 귀엽지도 않고 별로 사연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은 꽉 다물고 악당들의 뚝배기만 죽어라 깹니다. 좋은 영화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시걸물이냐? 협상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죠. 도대체 장르물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시걸이 등장해서 악당을 때려잡는 영화들이야말로 극단적인 장르물입니다. 다른 영화적 재미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꺾고 돌리고 부수고 죽이는 스티븐 시걸의 모습과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악당의 얼굴에 자체 합성하고 통쾌해야 하는 목적으로만 보는 거죠. 장르물이란 이렇게 세부 장르의 재미와 법칙, 그러니까 관객들이 기대하는 재미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양한 변주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e asked me to come back here, look to the front, didn't mean to be discourteous. Nice to meet you. 파이널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시걸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관절을 한번 꺾어보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비행기 통로의 관절을 자기가 꺾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시걸물이 아닙니다. 그냥 액션 영화죠. I'm on my way. 스티븐 시걸의 영화들만큼이나 극단적인 장르물이면서 제가 휴식할 때 보는 또 다른 장르 영화는 Lay down. Lay down. 바로 좀비물입니다. That was the juicy one. 휴식할 때 보는 영화들이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냐 하신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취향이 이렇게 생겨먹은걸요. 좀비물 장르의 기원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봐야 이거 찾아보실 분들도 별로 안 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요. 암튼 이 영화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비물이라는 장르의 근간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좀비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시체들이며 인육을 먹는 괴물들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 수준의 지능이 없어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하지 못하고 몸빵과 인해 전술로 덤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좀비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좀비 영화들에서 좀비는 천천히 밀려오는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비들보다 신체적 능력도 지적인 능력도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밀려드는 얘네들을 상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에게 물리면 나도 얘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좀비의 존재들은 보통은 무지한 대중을 상징하기도 하고 I don't know. Why are they coming here? Memory, maybe. Instinct. 현실에서도 좀비처럼 달려드는 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I understand you're having a difficult time killing these things, Sheriff. Just shoot him in the head. is overflowing, and Satan is sending his dead to us. 좀비 영화라는 장르가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현대인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상대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꾸역꾸역 계속 몰려드는 공포, 그리고 얘들과 싸우다 보니 나도 좀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사실은 내가 미쳤고 쟤들이 제정신인 게 아닐까 하는 자기 확신이 흔들리는 공포 말입니다. 좀비물의 두 번째 포인트는 고립감입니다. 현대 문물의 대부분은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Hey, Vivian. And look, I can go backwards. 좀비물은 바로 그 연대감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내가 아는 존재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존재들까지 몽땅 괴물로 변해버렸을 때 내가 느끼는 공포와 절망이 Every single person that you or I has ever known is dead. 좀비물이 관객에게
공포를 전달하는 포인트죠. 이 기본적인 뼈대 위에 현대의 좀비물은 몇 가지를 더 얹어서 변주합니다. 좀비가 달리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영화는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든 28일 후입니다. 이 영화의 좀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입니다. 데니 보일 감독은 좀비물의 기본 설정을 파괴하는 새로운 설정으로 세 가지를 획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가 굉장히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인지라 많은 수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지 못했는데 이 설정으로 인해서 좀비가 개떼처럼 등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좀비가 되는 원인이 바이러스인 만큼 직접적으로 물리지 않고도 전염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물리지 않고 잘 버틴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점이죠. 이건 역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데 단단히 한몫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결말 부분인데 이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20세기 명작 호러 영화를 뽑을 때 이 영화를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호러 영화나 좀비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는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후엔 28주 후도 보셔야 되겠죠. 현대의 좀비물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좀비물의 정석이죠. 정석에 약간의 변주가 더해져서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에서는 죽은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이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가 괴성을 지르면서 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깐깐한 분들 중에선 이 영화가 좀비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점은 이 영화가 좀비물의 첫 번째 공식을 과감하게 탈피함으로써 장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입니다. 박진감과 액션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명작입니다. 2004년 헐리우드에서는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새벽의 저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바로 잭 스나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비가 사냥개 모양 달려옵니다. 28일 후의 영향으로 좀비 영화의 트렌드가 바뀐 것이죠. 좀비 영화의 고전을 리메이크하면서 28일 후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원래 선지범벅, 장기자랑, 손질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순대썰기 연출에 소질이 있던 스나이더 감독의 화면빨 덕분에 더욱 힙한 영화가 되었고 대박이 납니다. 슬로우 엄청 과거되는 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좀비 영화가 의외로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헐리우드는 대규모 자본을 때려 부어서 무려 예수머리를 하고 있는 브래드 피트까지 데려다가 좀비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영화 제목 나올 때마다 G가 맞다, Z가 맞다 하면서 서로 아는 척 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그러지 맙시다. 대충 불러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남의 나라 말인데. 그러나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는데 영화 찍는데 들인 돈이 워낙 많다 보니 흥행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Got 17.5% in T-bills amortized over the fiscal year. 8% in stock. K's are deductible. 그래서 좀비 영화에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는 고어 씬이 일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도 별로 안 나오고 펩시콜라만 존나 나왔죠. 일반 관객들에게는 볼만하고 대중적인 영화가 되었지만 좀비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무지무지 심심한 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Der meiner Männer mit einem Prügeltod schlägt, den man Bärenjude nennt, soll ein Golem sein. 마치 관절은 꺾지 않고 총만 쏘는 스티븐 시걸이나 방구석 1열에서 욕 안 하는 거의 없다처럼 말입니다. 돈을 잘 버는 감독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신용 대출 찍힌 거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좀비 영화인 부산행의 경우에도 역시 흥행 수익을 위해서 잔인한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건 좀비물 매니아층이 탄탄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좀비 영화도 없었던 한국 시장에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부산행은 처럼 좀비들이 떼거지로 뭉쳐서 달려오는 장면을 통해서 좀비들을 대단히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고 마동석을 등장시켜서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액션 영화스러운 재미도 쏠쏠하게 챙겼습니다. 장르 영화로서의 재미를 깎아먹는 요소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아빠들은 원래 맨날 욕먹고 인정 못 받고 그래도 뭐 희생하고 사는 거지 뭐. 그래? 고생 많았다, 언니. 뭐 듣냐? 무엇보다 감독이 좀비물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이 장르 영화를 한국 사회에 알맞게 로컬라이징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 애정과 노력은 북한입니다. 남한 사이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차기작인 염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좀비 영화가 창궐했습니다. 마치 역병처럼.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